안녕하세요. 저는 책임감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집안일과 동생 돌봄을 도맡아야 했던 60대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고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가족들로 인해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는 삶이었어요. 엄마가 자주 집을 나가시는 바람에요.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대신해 저를 붙잡고 얘기하곤 했어요. 얘야, 네가 엄마 대신 좀 해라. 국민학교 3학년이던 저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것들을 요구하셨죠. 새벽마다 밥을 짓고 등교하기 전에 동생을 잠에서 깨워 씻기고 입히고 먹였어요. 밭일도 심부름도 물 깃는 일도 모두 저의 몫이었지요. 엄마는 가끔 돌아왔어요. 그러곤 아무 일 없단 듯 동생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애기, 밥은 잘 먹었어? 엄마에게 저는 마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도 몇 번씩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는 엄마의 작은 행동에도 민감했고 엄마가 다시 집을 나가지 않을지 걱정하며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평소 약주 한 잔 하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엄마를 쳐다보기만 해도 그 눈빛, 어디서 배운 거야? 어디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쳐다봐? 라며 면박 주고 윽박지르기 일쑤였어요. 엄마가 저에게 냉담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나는 더욱더 엄마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내가 잘하면 엄마가 나가지 않을 거야. 나도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었죠. 주변 어른들조차 말했죠. 네가 철 좀 들면 엄마도 마음을 붙일 거야.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저는 엄마가 시키는 일이라면 좋든 싫든 티낸 적 없이 척척 해냈어요. 때로는 일부러 웃었고 엄마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말투까지 조심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엄마는 저를 더 차갑게 대했죠. 밝은 척하며 웃는 저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지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고 싶니? 엄마는 매일 지옥에서 사는데. 그 말이 제 가슴속에 박혀버렸습니다. 내가 웃는 게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건가?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었고 엄마의 시선 하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져 내리곤 했어요. 여름날이었어요. 엄마는 심드렁하게 말했죠. 예, 아버지 새참 좀 가져다 드려라. 막내는 혼자 두면 울지 않냐? 업고 가라. 농번기라 집안이 바쁜 때였어요. 그 해는 이상하리만치 비가 자주 내렸죠. 며칠째 내린 비에 마당이며 밭길이며 온통 질퍽거렸고 걸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져 한 발 내딛기도 쉽지 않았어요. 보리밥과 된장국을 담은 양은 도시락은 새참치고는 꽤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게다가 부쩍 크기 시작한 개구쟁이 동생은 등에 매달린 채 연신 몸을 뒤척였죠. 가만히 있으라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곱비 풀린 송아지처럼 장난을 멈추지 않았어요. 진흙이 되어버린 언덕길을 오르며 중심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는데 비탈진 흙길이 살짝 무너지며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이 앞으로 쏠리는 걸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중심을 잃었어요. 떨어지는 중에도 제 품에 안긴 동생만은 다치지 않게 하려 몸을 웅크렸지만 왼쪽 팔꿈치는 땅에 먼저 닿아 뼈가 금이 갔고 무릎은 날카로운 돌에 찍히며 살점이 찢어졌습니다. 온몸에선 흙과 피가 뒤섞여 뚝뚝 떨어졌고 제 품에 있던 동생은 뜨거운 된장국에 손등을 대었죠. 동생은 놀라 크게 울부짖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루에 엎드려 매를 맞았어요. 동생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 여자애가 칠칠 맞게 어디 굴러떨어져선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제 엉덩이를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피가 맺히고 진물이 날 때까지. 동생이 다친 건 온 집안의 난리였죠. 하지만 제가 다친 것에는 누구 하나 개의치 않았어요. 어휴, 우리 막내 손등이 이렇게 부었네. 아유, 얼마나 아팠어. 엄마는 다급하게 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된장을 발라주며 그 작은 상처 하나에도 안절부절 못했어요. 엄마 뜨거워. 금방 나, 금방. 아이고, 어떡해. 누나한테 맡긴 내가 잘못이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입술을 꼭 깨물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제가 감싸 안느라 까진 무릎도 벌겋게 부은 팔꿈치도 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 손으로 밥을 뜨고 다른 손으로 그릇을 치웠어요. 부러진 쪽 팔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아무도 제 아픔에 눈길을 주지 않았죠. 그 집에서 다친 아이는 오로지 막내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이 집에서 사랑받는 자식은 제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요. 크면서도 차별과 멸시는 계속됐어요. 식탁엔 분명 맛있는 반찬이 있었지만 좋은 건 항상 동생 앞에 놓였죠. 겨울이 되면 따뜻하고 톡톡한 옷은 하나뿐이었고 엄마는 말했어요. 여자는 원래 좀 불편하게 커야 해. 책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은 학교 들어가자마자 새 가방을 받았지만 나는 손바느질 된 헝겊 책보를 들고 다녔죠. 끈이 떨어지면 고무줄로 묶고 밑이 해지면 꿰매고 꿰맸어요.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내가 장녀니까 괜찮아. 양보하는 게 맞아. 아니,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서 버려진 아이라고 느껴질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선택받지 않는 상황이 싫어서 일부러 웃으며 동생에게 선수치듯 양보했고 좋은 걸 양보하면서도 누나가 양보할게. 라며 동생 앞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죠. 자잘한 차별 외에 그보다 더 고된 건 수년째 매일 아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 서늘한 방 안에서 눈을 뜨면 먼저 발을 내딛는 그 바닥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라요. 추운 공기 속에서 부엌으로 향하면서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발 내일은 오지 않았으면. 다음 날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아침이 나에겐 매일 반복되는 의무였으니까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학생이 아닌 밥순이와 농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내 작문을 칭찬해 주셨어요. 너 글 참 잘 쓰는구나. 혹시 글 써서 응모해 볼 생각은 없니? 그날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밤이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엄마가 들어왔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뭘 그렇게 써대냐? 내일 아침밥은 안 해도 되게. 내가 공부한다고 써먹을 데나 있을 줄 아니? 그 말에 나는 얼른 연필을 놓았어요. 교과서를 덮고 종이를 구겨서 이불 밑에 숨겼죠. 책 속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든 현실은 밥순이었죠. 반면 제 동생은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무리한 집안일은 면제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지게 해줬어요. 이런 차별이 있었지만 저는 동생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어릴 적부터 늘 제 등에 업혀 다니던 제 동생이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동생은 참 착했어요. 누나 배고파. 누나가 방금 호박죽 끓였어. 그럼 해맑게 웃었죠. 그 웃음 하나에 힘든 상황도 추억으로 남겨졌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누나 그만 좀 오지랖 떨어. 누가 부탁했어? 동생이 내게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너 그게 누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누나는 무슨 나이만 많으면 누나냐? 밥이나 줘. 그 말은 단순한 사춘기의 반항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동생은 나를 기분 내키는 대로 대했어요. 때로는 심지어 명령조로 말했어요. 아, 개똥 밟았어. 이거 지금 빨아줘. 내일 체육 있어서 바로 신어야 돼. 동생은 마치 심부름시키듯 신발을 툭 내밀었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으이그 어쩌다 그랬어. 일이네. 라고 하며 신발을 받아들었어요. 예전엔 고마워 누나 한마디라도 했던 아이였는데 이젠 당연한 듯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운동화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정성껏 솔질하고 깨끗하게 헹군 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말려두었죠. 하지만 저녁 무렵 운동화를 발견한 동생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게 뭐야? 진짜 왜 이래? 가죽 신발은 햇빛에 바로 말리면 갈라지잖아.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진짜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고. 동생은 신발을 집어 벽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할 거면 너가 스스로 빨아. 저는 엄하게 소리쳤죠. 여기에 동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짓더니 내가 이런 거나 빠는 사람이야? 누나 때문에 그때 손등에 상처 난 것도 아직 안 낫는 거 알지? 그런 거 생각하면 네가 이런 건 알아서 잘해야지.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꺼지듯 무너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동생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자 이 집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집에서 독립할 방법을 찾았어요. 결국 고등학교를 채 마치기도 전에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듯 집을 나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자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지만 집에서 나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해방감이 들었죠. 공장에는 기숙사가 딸려 있어
나 같은 시골 출신 소녀들이 열댓 명씩 함께 생활했습니다. 처음엔 사람 대하는 게 서툴고 어딘가 무서웠지만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렇게 몇 달 지나다 보니 싹싹하다, 인사성 밝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선배 언니들도 반장도 모두 저를 예뻐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시간이었어요. 공장 사장님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죠.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항상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 눈에 띄었어요. 예쁘신 분은 일머리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선입견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성에게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칭찬이었고 설렘의 감정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고 애정을 키워갔어요. 단 한 번도 저를 응원해 준 적 없던 가족들과 달리 그 사람은 제 자신조차 몰랐던 저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었어요. 눈치도 없고 예민하다고 구박만 받아왔던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는 제 입가에 묻은 고추장 자국마저 귀엽고 사랑스럽게 바라봤고 부지런하고 손도 야무지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한다고 매번 저를 북돋아줬어요.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십수년간 누군가가 마구 구겨트린 제 마음이 천천히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숨죽이며 살았던 내 감정들이 그 사람 앞에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저를 많이 아껴줬어요. 시댁 어른들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차린 밥상에도 살짝 꿰맨 옷깃에도 고맙다, 정성스럽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죠. 하지만 원가족,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과 마주할 일이 생기면 저는 마음 한구석이 잔뜩 뻐근해졌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늘 시작은 엄마의 비아냥이었습니다. 어휴, 며느리 노릇하느라 허리 휘겠다. 부잣집에 시집갔어도 너는 너야. 거만하게 굴지 말고 항상 너 키워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말은 웃으며 하지만 그 속엔 늘 가시가 숨어 있었죠. 제가 좋은 집에 시집간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 동생은 꼭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누나 잘 살잖아. 친정 왔으면 용돈이라도 두둑히 놓고 가야지. 그게 인사지. 친정 식구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할퀴어져. 돌아오는 길엔 남편 몰래 눈물을 훔치기 일쑤였어요. 그런 마음을 안고 사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겨워졌죠. 같이 살 땐 몰랐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기 시작하자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존재가 제게 얼마나 무겁고 고단한 짐이었는지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계속 친정을 찾게 되더라고요. 명절이면 명절, 생신이면 생신. 딸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다는 마음, 어쩌면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늘 저를 다시 그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미 틀어진 관계는 내가 조금 잘한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억눌린 감정들이 조용히 쌓이고 또 쌓이다가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문득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모든 걸 꺼내어 털어놓으면 조금은 후련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어릴 적 국어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글 정말 잘 쓴다.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 기억 덕분에 저는 펜을 드는데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몇 편의 글을 써서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제 글이 너무 좋다며 어느 날은 시댁 어른들 앞에서 자랑하듯 소리내 읽어주기도 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넌 속이 깊고 말이 곱다. 그래서도 그게 느껴진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글을 진심으로 읽고 나를 믿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친엄마 아빠에게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칭찬이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죠.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남편이 조용히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야지. 당신 하고 싶은 거 맘껏 해.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이제야 정말로 제 인생을 자유롭게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의 정신적 지지 하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 하나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마음이 안정되자 자연스레 아이가 찾아왔어요. 사실 남편 몰래 속 썩이며 고민했던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두 손을 꼭 잡고 우시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정말 장하다. 시댁 식구들은 늘 저와 남편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랐고 그 믿음과 따뜻함이 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저는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내고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내심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남편을 닮은 아이를 바랐지만 저와 판박이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 자연스레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말투, 표정, 기질까지 마치 제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였을까요? 아이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본 길이기에 무엇이 외로움이고 무엇이 슬픔인지 그 눈빛 하나로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아이를 안을 때면 도리어 제가 아이가 되어 엄마 품에 안긴 듯한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아이에게 건넬 때 그 말은 어느샌가 제 안에 상처받은 아이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죠.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은 내 아이에게 주는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는 점점 흐려지고 감사함과 충만한 삶이 저를 채워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자식이 정성껏 마련해주는 잔치를 꿈꾸고 계셨죠. 몇 해 전 아버지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신 뒤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는 그 바람이 더욱 간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그 기대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무겁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해드리자 잔치의 모든 준비를 도맡았죠.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잔칫날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아들만을 칭찬하셨어요. 그래, 이놈이 다 했지. 내가 우리 아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 모든 준비가 제 손끝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말이죠. 익숙한 일이라 저는 적당히 분위기 맞추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날 남동생은 예비 신부를 데리고 왔고 어머니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한껏 기분이 올라 예비 며느리 앞에서 아들 자랑을 쉴 새 없이 이어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몰라. 일도 잘하지, 사람 볼 줄 알지, 아주 듬직해. 그러다 갑자기 화제를 틀며 제 쪽을 힐끔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말이야, 네 형님 될 사람인데 아들이랑 다르게 어릴 적부터 어찌나 예민하고 까다로운지 참 피곤했단다. 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겠니? 엄마의 희생은 잘 모를 거다. 그 말에 잔칫집의 공기가 묘하게 식어갔고 저는 조용히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눌러왔던 기억들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했죠. 엄마,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해요. 제가 적당히 무마하며 넘기려 했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 무표정하고 날선 눈빛으로 말하셨죠. 넌 참 별난 애였어. 늘 예민하고 혼자만 속 끓이고 사람 피곤하게 했지. 그 말이 떨어지자 제 딸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습니다. 작게 숨을 들이마신 딸은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그 눈동자엔 낯선 상황을 마주한 놀람과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평소 조용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느낀 듯 했습니다. 엄마를 깎아내리는 할머니라는 존재를요. 딸은 그 광경 앞에서 혼란스럽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니까 내 딸 눈빛도 판박이야. 꼭 말을 안 해도 눈으로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니까. 어디 그런 식으로 쳐다봐. 순간 제 안에서 무너졌던 시간이 스르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어온 경멸 섞인 눈초리와 매서운 말들. 딸아이의 표정 속엔 어릴 적 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억울함을 삼키고 혼란을 견디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울던 그때의 제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또렷하게 일어났습니다. 침묵이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도록 참지 말고 바로잡아야 할 때라는 걸요. 엄마, 먼저 이야기하셨으니 저도 안 했던 이야기 좀 할게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10살도 안 된 저에게 매일 새벽밥을 짓게 하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일에 동생 업고 다니라고 하셨고요. 엄마는 수없이 가출했고 그 빈자리를 제가 어떻게든 메우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잔칫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감당했던 그 시간들, 외로움과 억울함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엄마는 희생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희생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경악한 얼굴로 남동생을 바라봤고
어머니는 당황해 더듬으며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죠.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엄마는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엄마의 칠순에 제게 남은 마지막 도리는 이 말뿐이에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날이 엄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더는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딸아이 앞에서 그런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좀 더 빨리, 더 조용히 끊어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죠.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딸아이와 함께하는 삶에서는 상처가 아닌 온기를 가득 채워야겠다고 다짐했죠. 이후 들려온 이야기로는 예비 며느리는 그날 마주한 시댁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혼담을 파기하고 조용히 인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엄마를 원망하며 완전히 돌아섰다고 했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마저 곁을 떠나자 엄마는 급속히 기력이 쇠해졌다고 했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전화하는 이도 없이 텅 빈 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그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프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의 행복을 선택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가족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어떤 가족은 끊어내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는 걸요. 지금 저는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제 딸은 어느덧 장성해 또 하나의 생명을 세상에 안았고 그 아이와 함께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제가 아이에게 남긴 유산은 상처가 아닌 사랑과 온기인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